저는 평양에서 21년간 살다가 대한민국 오빠를 신이라고 배웠던 장군님보다 더 사랑해서 여기 인천으로 시집 오게 된 평양 세댁 한수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2,400만의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저도 제 가족만 위해서 기도를 해봤지 이렇게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365일 불철주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북한에서 저런 애가 넘어왔구나, 어떻게 돼서 넘어왔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셔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보시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고향이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평양에서 쭉 살았습니다. 평양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야, 평양 되게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야? 거기는 뭐 돈 많은 사람들만 간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평양도 이제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사람 어울려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다 같긴 한데, 대신에 평양에는 뭐가 있냐면 토대라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이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북한 땅에 이렇게 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에게 빌어본 적이 없는데,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많이 억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울기도 했다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군인이셨고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시집을 오시면서, 북한은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직책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군복을 벗고 제대를 하셔서 그때부터 가정주부로 쭉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태어났을 때는 그 세상에 들도 없는 행복의 요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태어나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말보다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먼저 배웠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저는 김종일이 물도 안 마시고 응가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라고 이제 불렸던 사람이 저 사람 신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때가, 제가 이제 한 12살, 13살쯤 됐을 때, 이제 그때가 사춘기. 북한에는 이제 사춘기라는 말은 하긴 하는데, 그 사춘기가 이제 어떤 몸에서 어떤 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막 반항하고 항고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를 어른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쟤 뭐 사춘기 왔어, 뭐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사춘기는 누구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사춘기 건드렸다간 그냥 큰일 난다고, 만약 건들겠으면 갱년기 엄마가 건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춘기를 무서워하던데, 그 사춘기 때 제가 그때 한류가 엄청 북한을 휩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류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류를 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1990년도 초반에 김일성이 죽고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난 지 3년 되는 해에 김일성이 죽었대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제가 한 5살, 6살 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었습니다. 거기가 평양이었는데. 평양에서,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 굶어 죽었던 사람들, 야, 저 사람 굶어 죽었대, 이 이야기가 벌써 났을 때는 지방은 아예 다 싹쓸이했을 때였거든요. 지방 쪽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사람의 3가지 본능이 있는데, 잠자는 본능이랑 먹는 본능이랑 그 성욕이 3가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능을 다 꾹꾹 누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라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뭐 어느 집 누구를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도끼로 각을 떴대더라. 제 어릴 때부터 그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살, 7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섭섭치 않게 들었고, 어떤 때는 이제 이민반 다 모여서 저희 제가 평촌구역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평양역 옆에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든 교통수단이 다 밀집이 돼 있는 곳이라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은 딱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혹은 장사를 하면서 뭐를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고 평촌 구역에 있는 이제 장마당에 사람을 가득 모아놓고 공개 청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8살 좀 됐었는데 8살이면 그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앞에다 또 세웠어요. 저희를.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공터에 모여서 그 공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모래랑 자갈이 깔렸던 공터인데 거기에 말뚝을 하나 세워놓고 방송차를 가지고 와서 엄청 뭐라고 불어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어댔는데 일단 저는 그때 그 정신 상태가 뭐였냐면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나와서 총살당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총으로 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때려놨는지 그 남자분이셨는데 보위원들의 팔에 끌려서 이제 얼굴에 파란 수건을 쓰고 그러니까 앞에 못 보게 얼굴을 가렸어요. 이렇게 보자기를 다 뒤집어 씌우고 보위원이 이렇게 끌고 말뚝으로 이제 가서 묶으려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그 맞은 상태에서도 그 발이 안 가겠다고 이렇게 땅을 안 짚겠다 이렇게 막 버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국에는 이제 그 말뚝 앞에다 그 사람 묶어놓고 그 군복 입은 그러니까 정의라고 불리우는 경찰, 북한의 보안원들이 총을 겨누더라고요. 겨눠서 쐈는데 그 총성에 아직 메아리 칩니다. 따다당 9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거를 그 8살 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언젠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 행복의 열암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하고 세상이 다 부러운 나라라고 했는데 사람도 죽이는구나. 무섭구나. 그러니까 항상 세뇌를 너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근데 있잖아. 너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항상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경찰이 지나가면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숨고 싶어요. 뭘 잘못했을까 봐. 혹시라도 나한테 건더기를 잡아서 끌고 가서 뭐를 이제 뒤집어 씌울까 봐 그런 그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이라는 이 당국이 그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이 세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군복을 입으셨던 분이라 엄청 이 색깔이 진짜 빨가신 분인데 자기는 이 군복을 입고 장군님 그 전사로 죽는 게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조이 세대는 어떠냐면 고난의 행군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받고 막 얼어서 죽는 사람 받고 이런 걸 다 보고 잘못하면 죽이는 것도 받고 이래서 이제 세뇌가 아버지 엄마 세대보다는 덜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아버지 엄마는 내가 만약에 남조선 드라마를 이렇게 가져서 아빠 엄마 이거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죽어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세뇌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사회주의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이런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보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보지 않을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동무 말이야 장군님 딸이 돼가지고 이런 거 보면 돼가서 이렇게 처음에 말했다가 내가 비판적으로 봐줄게. 한 번만 보자. 요렇게 그러니까 약간 순화가 된 세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북한은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일칠 것 같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요.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북한의 이제 주력을 이룬 세대거든요. 2030 세대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MZ 세대처럼. 근데 이 장마당 세대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게 장군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당에서 주는 쌀을 먹었대요. 근데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당에서 주는 쌀 1kg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살을 깎아서 저희 어머니가 뭐 뼈를 깎아서 그렇게 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먹여 살리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까 그 군인 중에서 그 이제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적인 생명이 우리는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북한도 영적인 생명에다 뭘 갖다 넣냐면 김일성 김정일의 정치적 생명을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정치지도원 또는 당일꾼이라고 합니다. 그 당일꾼이랑 정치지도원이 사회에 나가면 당일꾼이라고 하고 군대로 가면 정치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일꾼을 저희 아버지가 맡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제 정치적 생명을 지고 있으니까 그 북한에는 이제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합쳐져야만 발전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 정치적 생명을 내가 짓고 있으니까 이게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내 딸 그리고 내 아들을 먹어 살리시려고 부정부패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못 사는 이유가 아버지가 그때 당시 받았던 월급이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이고 그때 국제 시가를 따지면 1불이었습니다. 1불. 그거 가지고 내 식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분명 자기네는 사회주의 사회다. 서로 이제 분배 법칙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고선 그 안쪽에 들여다보면 모든 걸 다 달러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월급은 사회주의 월급을 받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건 자본주의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지도원은 정정당당하게 해먹고 당일꾼은 당당하게 해먹고 뭐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먹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해먹고 서로 이 권력을 가지고 해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못해먹으면 모조리였어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내 새끼를 굶어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자기는 장군님의 그 신임을 받은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장군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키웠는데 그 밑에서 자란 저희는 장군님 믿어서 내가 쌀 1kg를 못 얻어먹는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것이 뭐였냐면 한류. 그 이름도 그 유명한 한류 동무. 이 동무가 일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장 경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북한에 이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막 중국 그 물품이 들어오고 왜냐면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자기네가 자체 생산을 못 하니까. 그때 뭐가 슬슬 같이 들어오냐면 대한민국 드라마, 그다음 대한민국 그 영화, 노래, 뭐 뮤비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저기 농촌 저기 지방 지역 다 돌고 마지막에 혁명의 수도라고 하는 평양에 종착지를 찍고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디 지방을 가면 저희는 이 평양 사람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저거 쫀 아이들 저거 뭐 볼 게 없네 이런데 지방에서 온 애들은 저 평양 쫀득이 놀고 자빠졌네 이런 식이었고 왜냐면 걔는 세상 물정을 다 알거든요. 그 한류라는 그걸 접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깨우친 세대가 이제 평양 쫀득이들. 그래서 저 같은 애들이 평양에서 제일 마지막에 천국의 계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계단이 알고 봤더니 그 북한에서 이제 다 저 전국 무슨 뭐 함경북도 뭐 어디를 다 돌아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평양이더라고요. 이 천국의 계단을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에 그 천국의 계단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CD로 그때 이게 CD가 없어서 이렇게 각 테이프 있잖아요. 각 테이프로 봤는데 그 각 테이프 있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잘 사는 집이 하필이면 40층, 41층에 사는 고층 거기 사는 친구네 집이라 걸어서 그냥 그거 보겠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각 테이프 하나에 한 개부 아니면 1.5개부가 잡힙니다. 그거 잡히는데 그 시간에 불이 들어와야 또 봐요.
불이 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이제 보다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속상해서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그러면 본 친구 옆에서 이제 말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한류라는 걸 접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남조선이란 나라 굉장히 잘 사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남조선을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북한에서 절대 안 가르쳐줬거든요. 요즘에 김여정이 깠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 하면 다른 나라인 줄 압니다. 남조선이랑 대한민국 헛갈려서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돈은 벌어도 남조선은 절대 안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게 국호를 안 가르쳐주니까. 북한 헌법에 이 남조선이 북한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닙니까? 남쪽에 있는 조선이래요. 그래서 남조선이랍니다. 이 남조선에는 선생님이 이루시기를 헐벗고 굶주린 우리 민족의 새 세대들이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댄다. 얘들아, 명동에 가면 있잖아. 깡통 차고 미군의 그 구두발 닦여주는 그 구두 닦기 소녀, 그리고 껌파리 소녀, 신물파리 소녀, 내는 사주세요라고, 지금 엄마 약이 없어요. 내는 사주세요라고 하는, 눈 팔겠다고 하는 그 소녀들로 우글우글 하더더라. 니네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있잖아. 얘네 해방시켜줘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진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소년들에게 쌀과 뭐 옷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윽실윽실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본 그 드라마에서는 헬기 타고 학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아직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드라마가 2000년대인가 나온 2001년, 2년인가 나온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서 이민호 씨가 나오거든요. 예, 이민호 씨가 나오는데 그 이민호 씨가 나와서 그 F4라는 엄청 잘생긴 오빠들 4명이 나오는데 일단 이 4명의 오빠들이 학교 갈 때 헬기 타고 학교 가죠. 헬기 타고. 학교 그 옥상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봤는데 이거 거짓말하나? 어떻게 헬기 타고 학교를 가지? 그래서 다시 본 영화가 마이걸. 그리고 막 그 옛날에 그 봤다던 천국의 계단. 그거 완전 하질이 막 구려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 그거부터 다 장군의 아들.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 그 애기야 가자 이러고. 그거를 다 보면서 이거 남조선 대박이네. 선생님 거짓말하나?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왜냐면 내가 그때 사춘기였으니까. 아빠 엄마가 나갈 때마다 너 어디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아버지 군복 벗는다. 너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군복 벗을 일 없어요. 그러고 가서 친구네 집 가서 그거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 군복 벗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서로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거를 보다가 시범으로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몇 세부터 아예 안 되잖아요. 북한은 12살, 13살 애들 다 재판시킵니다. 족쇄 채우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 더 왔냐면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대신에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됐거든요. 다 봤습니다. 누구나 다 봤는데 그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걸리면 아버지 엄마 다 출당 철직되고 애들은 이제 소년범 그게 노동교화형이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5년 그리고 유포하면 사형까지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법을 다 뜯어 고쳤다면 그만큼이 한류가 너무 그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북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뭐를 느꼈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잘 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화를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 나가서는 당가 수령에 충성하자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맨날 이제 뭐 천국의 계단 보고 막 장군의 아들 보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애들이 할 게 없거든요. 저녁에 무슨 놀거리도 없고 뭐 동아리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냥
뭘 어디 가서 어두컴컴한 데 가서 못된 짓 할 생각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다 자라게 됩니다. 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희 세대가 이제 다 커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북한은 무조건 의무제로 남자는 10년 군복무를 가야 되는데 저희 세대 때 군에서 빠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군에 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 근데 이제 이 한류를 접하고 뭔가 이제 이게 사상에 좀 이게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이거 군대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서 저희 세대 때 이제 남자들이 군대 안 나가는 빈도가 엄청 많아졌고 지금 현재는 군대 안 나가도 돼. 그냥 남자 돈 잘 벌면 돼. 이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엔 저도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아버지의 월급의 150배를 준다는 말에 그냥 기가 이렇게 항아리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부를 버는데 한 달에 150달러를 월급으로 준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행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잘하고 내 충성심도 신용을 이제 많이 쌓아가지고 결국엔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나가는 파견되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북한의 여자들이 평양시, 특히 평양시 여자들이 17살부터 23살까지 이 사이의 여자들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외화벌이로 이제 해외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나이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대에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 내 딸이 해외 나가서 그래도 해외 물 좀 먹고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오면 자기 시집 갈 준비는 해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줬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제 떠미셔서 가긴 했지만 일단 거기에 가서 결국에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까지 날아가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날아가서 문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북한이란 땅을 떠나서 이제 날아가면 굉장히 신비로운 땅 그리고 나를 뭔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누려보지 못한 이렇게 행복이 그냥 가득한 세상인 줄 알고 그리고 날아갔는데 이제 어느 캄보디아의 총구석에다가 저를 처박아 놓더라고요. 나갔는데 거기에 그 원래 있던 언니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요즘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처녀들이 엄마를 멀리 떠나가지고 4년, 5년을 나가 있는데 처음에 신참으로 나가면 이 신참이 눈컷 뜰 새 없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간 지 한 첫날에 나가가지고 그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잘못 나왔다. 나 내일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에 그 캄보디아를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조그만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릴 때 봤던 그 이민호 오빠 있잖아요. 그 이민호 오빠 너무 잘생겼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거 진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진짜 호기심에. 그리고 듣기로는 내가 나가는 그 캄보디아란 나라에 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나가면 그 이제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이제 커뮤니티 이런 게 없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가 나간 이 북조선 여자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막 여기 떠받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민호 만날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오빠들이 뭐 그렇게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민호가 잘생긴 오빠들이. 그래가지고 그 첫날 나갔는데 내가 딱 느끼고 이게 내가 잘못 나왔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이민호는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잡고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그 허리 좀 굽으신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가 손잡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고 아이고 북한 아가씨 참 예쁘게도 생겼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민호는 다 어디 갔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관광객들 오시는 곳이라 그 아드님들 이제 자식분들이 효도 여행을 많이 보내주는 그 관광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잘못 나왔다 싶었는데 한 3달, 4달쯤 일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랑 말이 통한다는 게 가장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화장실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위생실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가리켰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를 이렇게 허리를 확 끌어다니면서 내가 고향이 이북이야 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막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너무 고생 많다고 그러면서 막 손에다가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쥐어주시는데 1,000원짜리 대한민국 돈 1,000원짜리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1,000원을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 찡함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나랑 우리 할머니랑 별로 다른 점이 없네. 계속 어릴 때 적이라고 세뇌받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북조선의 얼굴로 지금 이 식당에 나왔었는데, 계급적 원수를 노려보는 심정으로 봉사를 혁명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혁명적이지 못하게 자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료들끼리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면, 신참을 너무 괴롭히고 이러면, 울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 속상. 제가 이제 MBTI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F더라고요. 이제 감정형이더라고요. 논리형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누가 이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면 저는 눈물부터 나거든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한번 울었다가 혼난 적이 남조선 놈들 앞에서 울었다고 저보고 무슨 거의 반동 취급하면서 막 생활청화 시간에 막 사상투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남조선 놈들 앞에서 또 울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눈물을 꾸역꾸역 찾으면서 제가 원래 웃음이 많은 애인데 캄보디아에 나가서 한 3, 4개월 만에 아예 포커페이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예. 웃어도 안 되고 웃으면 웃었다고 뭐라 하고 울면 울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애가 아예 이렇게 인상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저 처음에 제 서빙을 받으셨던 분이 너무 무서워서 밥 안 먹고 도망치셨어요. 무섭다고 그러면서 몰래 도망가셨더라고요. 그분이 한 4년 뒤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료들과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울고 싶을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는 나랑 똑같은 나이대 친구가 저보다 선배로 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제 방에 이제 봉사하는 방에 서빙하는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안 틀어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야 조금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 문틈으로 싹 몰래 들어가서 지금 몸을 이렇게 식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방에 앉아 계시는 손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손님이 너 새로운 애네? 그러면서 야 수혜야 그러면서 야 너 뭐 고생이 많겠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나를 보더니 야 수혜야 너 눈이 되게 슬퍼 보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버 액션을 제가 조금만 건들리면 이제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정말 오버 액션을 하면서 제가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수혜야 슬프면 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산 분이셨어요. 막 야 밥 못 나 불 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수혜야 그냥 슬프면 우는 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딱 하시는 순간에 저 안 슬픈데요.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목 놓아 울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한데 그게 스트레스가 한 3, 4개월 만에 그 스트레스가 다 내려가더라고요. 한 번 우는 게 뭘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따뜻한 적. 원래는 이 남조선 오빠들이 다 적이라고 보였는데 이상하게 이게 적이 따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차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이야기를 내 동료들한테 안 해요. 족하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지적 관계가 이제 오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나 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통하는 오빠야들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16명이 있었는데 그 오빠야들한테 저희의 모든 그 인간관계를 다 얘기하는 게 저희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골 오빠가 생겼는데 이 단골 오빠가 거의 4년쯤 되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못하는 말이 없어요. 막 북한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젠가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쐈는데 야 미사일 쐈다더라. 그래서 내가 또 쐈어요? 우린 몰랐어요. 야 대한민국 뉴스에서 나왔어. 그래요? 대한민국 뉴스 좀 봐도 돼요? 이 정도로 서로 이게 이제 동지적 관계에서 이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때 그 상황의 그 캄보디아는 진짜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보이지도니랑 지배인만 모르는 통일이. 그 밑에서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도 싹 틉니다. 진짜 신기하게요. 저희 16명 중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이 선배 언니들이
저 다 알거든요. 저희는 다 이제 같이 이제 먼 부대끼면서 사니까 아는데, 나랑 같이 가자. 나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깊어진 관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불면 아마 그분들 북한에서 지금 현재 남편한테 머리끄댕이 잡힐 수 있었어요.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말이 통하니까 말 통하고 한민족이고 같은 그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이라 정이 붙으면 거의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민호 오빠 그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민호를 만나고 싶어서 나가긴 했는데 이민호가 없어서 이제 거의 포기를 할 무렵쯤에 제 눈앞에 이민호가 나타납니다. 나는 막 이민호를 너무 닮아가지고 오빠는 정말 왜냐면 성격이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민호로 보이는데 저랑 같이 활동하는 언니들이 저보고 자꾸 총 맞았다 그러거든요. 저보고 자꾸 너 아직도 이상한 꿈에서 좀 깨어나라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언니들 말을 좀 듣고 아침에 눈을 떠봤는데 내 옆에 이제 자는 사람이 지리산 반달곰을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랑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 식당에 손님들이 오면 술을 팔아야 돼요. 술을. 평양술, 들쭉술 아시죠? 들쭉술. 들쭉술을 팔아서 그 들쭉술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 들쭉술 한 병이 100불입니다. 100불인데 그 100불짜리를 그러니까 4명이 한 탁 아닙니까? 이게 탁에 4명인데 이 4명의 한 탁에 한 병씩 다 팔자가 저희 구호였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할아버지고 어린이고 상관없다. 술만 가져와서 마개만 따면 땡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껌수까지 쓰냐면 그 들쭉술이 우리 대한민국 참이슬 소리처럼 이렇게 딱 돌렸다면 따가닥 이런 소리가 안 나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같이 빙빙 돌아가요. 같이 계속 돌아가서 이게 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다 못하면 이렇게 잡아 뜯거든요. 잡아 뜯으면 걔가 탁 하고 튀어나와요. 근데 이 들쭉술을 팔려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시고요. 우리 남성분들이 드시면요. 아주 이렇게 스트롱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술을 팔아야 되는데 신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아가씨잖아요. 근데 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술 좀 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굉장히 쭈뼛쭈뼛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 못한다고 선배들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그런 신참 때 저희를 도와주는 유일한 팀. 이 팀한테는 술을 못 팔아요. 교회팀. 이 교회팀을 맞는 그 신참은 그날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술 멘트 안 해도 되니까. 정말 그 한복 예쁘게 입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평양식당에 오셨는데 뭐 술 한 병 한번 뭐 한 잔 드셔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 안 먹어요. 아유 그래도 또 언제 우리가 따라드리는 술 드셔보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서 선배가 야 그만해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낯이 뜨거워야 되는데 나처럼 이게 뭐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애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업직 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데 한 번씩 이제 교회팀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교회팀을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 팀한테도 이제 술을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탁 뒤로 이렇게 주면서 야 그때는 술 팔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왜 술 안 팔아요? 그러니까 교회팀이야. 그래서 교회팀이요? 그럼 무슨 팀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이상한 거 믿는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어요? 몰라. 나도 이상해. 계속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상한 팀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 그 팀 이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안내를 다 하고 그 앞에 섰어요. 섰는데 이제 여성분들도 오시고 이제 남성분들도 이렇게 쫙 오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우리 막 북한 동포들 막 이렇게 칭찬을 막 예쁘다고 칭찬을 하시더니 갑자기 기도드리겠습니다. 밥사발 앞에 놓고 저희 어머니가 먹는 거 앞에 놓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누구 찾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일까? 몰라. 나도 몰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일성, 김정은보다 센가?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일단은 그게 들었는데, 일단은 그 교회팀은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팀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서 언젠가 한번 선배가 언니, 우리 전부 다 교회팀이에요. 그랬다가, 야!
너 어디다 대고 술도 못 파는 팀인데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식당의 이익에서 생각하지 않고 뭐 해서 또 엄청 얻어맞고 욕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팀만 들어오면 속으로 굉장히 고마운 팀. 그래서 이 교회 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요 6글자를 제가 머리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 써먹으려고 새긴 게 아니고 하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찾으면서 밥은 내가 차리고 국 다 내가 내오고 세팅 다 내가 했는데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참 감사하다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명의 상대인 이민호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탈북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랑 이제 도망갈 결심을 합니다. 일단 저의 러브 스토리를 들으시려면 한 3박 4일은 어디도 안 가시고 짜장면 시켜 놓으시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셔야 풀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악연으로 만났는데 이 악연이 저를 엄청 갈구던 사수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수가 지금 저희 신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가 깃들고 비둘기 날고 이러면 이제 사랑이 싹튼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엄청 갈구던 이 선배가 저희 신랑을 너무 짝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배 눈에도 이민호로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선배가 나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일로 좀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내가 있잖아 어제 그림을 하나 그렸단 말이야. 근데 그 그림을 그 오빠가 가져갔어. 그래서, 아 그래요? 언니가 그림을 잘 그리셨나 보죠. 그거 왜 가져갔는지 이유를 좀 알아오라. 제가요? 내가. 제가 그걸로 어떻게 야 알아 그러면 알아오라.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3번 방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3번 방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까지 가는 한 5m 10m가 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들어가다가 문을 열면서 내리를 딱 친 게 탁 열면서 오빠 그 그림 왜 가져갔습니까?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듣보잡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서열 굉장히 밑에 거기에 이제 신참과 중참 고참 이런 상하 관계가 엄청 균열이 세서 아예 짜여져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신참이 손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듣보잡 신참이 맨날 그 밀차 끌고 다니면서 병 깨고 맨날 엎질리고 썼던 신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보고 오빠라고 하면서 그 그림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 또 썩어지게 욕을 이렇게 얻어먹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이 고참은 이게 제 사수 언니가 집으로 가게 됐어요. 조국으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1년 반 동안 괴롭히던 그 언니가 간다니까 제가 너무 이게 응어리 줬던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가면서까지 악질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오빠 생일이 언제고 있잖아. 그 오빠가 뭘 좋아하고 그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오빠의 그 소식을 가끔씩 편지로 전해달라. 라는 말을 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서빙 봉사가 이제 그 본 봉사로 들어가고 제 밑에는 부사수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부사수가 지금 제 뒤를 따라서 똑같이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제가 팁 감추는 법은 못 배워줬어도 이 친구한테 대한민국 남자 따라오는 법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그 친구도 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사랑이 싹 터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수없이 이별하고 만나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남자의 손을 잡겠다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할 때까지 한 6개월이 걸렸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벽까지를 다 자르고 나니까 부모랑 남자가 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신의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무게가 더 나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는 안 된다고 하고 마음은 된다고 하고 이게 한 6개월 동안 이러니까 사람이 제가 지금 163 키가 163인데 41kg까지 빠지더라고요. 41kg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빠지니까 캄보디아에 토질병이 있습니다. 약간 귀신병 같은 거. 그거 걸렸다고 북한으로 당장 송환하겠대요. 그게 박자가 맞아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사람이랑 영영 다시 못 만나겠구나 싶어서 결국엔 그 사람 손을 잡고
도망을 칩니다. 일단 도망을 쳤는데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굉장히 앞에 큰 산이 많은 거예요. 그 큰 산이 뭐냐면 검문소 통과하는 거, 국경 넘는 거. 이 국경을 넘어야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국경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고초를 겪어서 넘었어요. 넘어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했는데 이 태국이란 나라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저희를 태우러 온 차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관광객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패스포트 챙기라고. 이제 가다가 검문 3개 초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너 여권 있지? 이렇게 물어봐서 정말 당당하게 여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국 여권이 없었습니다. 제 여권은 보이지도 않는 동지께서 제가 도망갈까봐 다 모든 여권은 다 보이지도 않니 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 여권 어떻게 생겼었어? 야, 너 여권 가졌던 여자잖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 여권 내가 집어서 그냥 이렇게 통과하고 다시 바쳤던 기억밖에 없어서 뚜껑이 파랬다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권 없고 나랑 같이 넘어오는 내 남자는 대한민국 여권, 초록색 여권을 가지고 둘이 이제 국경을 넘고 이제 그 태국에서 검문소를 향해서 첫 번째 검문소를 향해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처음에는 그때 그 심정이 저기 가다가 잡히면 이제 이 땅에서 이 태국이란 땅에서 정말 이 남자 하나 믿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사고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갈라지면 나는 이 태국 땅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예 깜깜한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저기 초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벌써 이렇게 중무장한 그 태국 그 군인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옆 나라에서 불법 체류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아니나 다를까 제 그 밴을 세우는데 제가 그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를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국경 넘기 전에도 그 한 3, 4일을 갇혀 있으면서 우리 좀 구원해줄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때도 야 정말 신이 계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데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좀 알고 계시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넘어왔는데 이제 이 태국이 지금 이 검문소가 나는 지금 거의 그 적진으로 돌진하는 느낌이었어요. 딱 섰는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제 남편 그 어깨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저기 그 순간에 나를 지금 쫓겠다고 저기 김정일이 사람 보냈겠는데 내가 김정일 보고 신이라고 믿었던 그 김정일 보고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이 생각나는 게 부처님이 뭐고 그때 하나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뭐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이렇게 열렸거든요. 탁 열렸는데 이 총창군인이 저희를 이렇게 보더니 패스포트.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그 떨리는 손으로 저희 신랑도 그때 미립국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최초로 탈북한 남자입니다. 미립국을 왜 했냐면 제가 좀 무서워서 오빠랑 10분도 못 떨어져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출국 도장을 받고 나왔으면 이게 여건이 걸리지 않는데 이 출국 도장이 없어서 미립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배심 좋게 대한민국 여권을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거기 이제 한 장만 펼치면 도장 안 찍혀서 이 사람도 이제 감옥 가야 될 판인데 내보냈는데 이때 이제 이 총창군인이 한 장을 딱 펼쳐서 저희 신랑 그 사진만 딱 확인을 하고 그 뒷장 넘기면 이게 도장 안 찍힌 거 보이는데 딱 덮고 주고서 자기가 또 문을 딱 하고 닫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잊어먹었어요. 운이 좋았죠, 운이. 그리고 두 번째 또 나타났는데 제가 저거 어떻게 넘지?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넘었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내가 있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여권 기한 날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 넘었어요.
크리스찬 언니가 야, 너 하나님 은혜로 넘은 거다. 그래서 무슨 미친 소리 하겠어 이 언니가 이랬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초를 겪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이제 왔는데 저희가 와서 이제 제가 시집을 딱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삼척에 계시는데 낚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약간 호랑이상이세요. 그 평창 올림픽 그 호돌이 있잖아요. 웃으시면 그런 모습이고 근엄하시면 이제 호랑이상인데 저희 아버지 사전에는 우리 집안에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종교가 없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종교가 없고 그 딸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20살려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제가 한 3, 4년을 숨어 살았거든요. 왜 숨어 살았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내 발로 갔다고 그 이제 떠벌리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프라이드로 생각하시던 그 군복 벗으실까봐 내가 숨어 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올 때도 내 남자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 나를 납치하라고. 납치해서 데려간 걸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다 그 짜서 왔는데 제가 한 4년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그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내가 이제 그 평양식당에서 평양냉면관이라는 데서 튀고 1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평양에서 내쫓았더라고요. 내쫓아서 아버지 군복 다 벗기고 그 정치지도원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엄청 크셨던 아버지한테 북한 최고의 최저가 이제 뭐죠? 이게 바닥 계급이죠. 완전 최하위 계급이라고 하는 이제 농장원의 신분을 달아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가 농사 짓고 계신다고 엄마가 많이 아프시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남동생은 누나 잘못 만난 탓에 결국에는 이제 앞길이 다 막힌 상태고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나가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한 일주일 동안을 실성한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숨어 살아서 필요 없구나. 내가 나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널A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결국에 거기서 이제 활동을 막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엄청난 그 프라이드를 가진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스며들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저한테는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고 그러니까 어떤 언니를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니까 그 언니를 굉장히 떠받들어주고 막 그 언니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래서 아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를 뛰쳐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뛰쳐나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겠습니다.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난 하나님이랑 맞지 않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제가요 하나님을 믿어서 제 간증에 아까 전에 검문서를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서셔서 제 지키셔가지고 출입을 지키셔가지고 눈을 가렸다는 이런 멘트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야 너 거짓말하지? 이게 막 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지켜보시는가 보다. 근데 다시는 간증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방황을 하면서 별의별 인간관계 다 묶이고 그게 이제 묶이다 못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8년 사니까 남편이랑도 많이 싸우고 이러면서 이 삶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이제 강의를 데려가셨던 분이 계신데 강의를 데려갔다 오면서 저보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신 강은정 집사님께서 수혜야 너 있잖아. 너 굉장히 힘들어 보여. 라고 해서 내가 나 안 힘들어요.
저는 누가 나보고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안 힘들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언니가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도 될까? 그래서 아 그래요. 기도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건데 하세요. 손을 이렇게 줬는데 그때 은정 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거의 방언 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을 못 떠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언니가 엉엉 우는데 저도 그렇게 같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고 언니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라고 하고 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면서 그때 감사라는 찬양이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오다가 그 감사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서 핸들 짚고 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팔아서 돈 벌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석고대죄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뭐가 기억나냐면 제가 시편을 좀 좋아하는데 약간 그 감성 쪽이라 그런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삶에 지치고 막 째지고 막 힘들고 막 그래도 꿋꿋이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거기까지 갔던 게 하나님 옆에서 지켜주셨더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옆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때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제가 돌아온 당장 다시 받아주십시오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옆에 그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옆에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다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힘들어서 뛰쳐나왔던 그 인간관계 사슬에서 완전히 다 끊어내시고 내 옆에 정말 하나님들의 사람으로만 꽉꽉 채워 넣으시고 정말 신기한 게 저희 딸이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 7살짜리 딸이 교회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니까 엄마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엄마는 혹시 그거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 그러면 엄마 예수님도 누군지 알겠네? 알지. 근데 엄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저희 신랑이 교회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한번 정말 가정이 파탄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경기 일으키듯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얘기를 딸내미가 아빠 교회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사랑하는 딸내미가 얘기를 하니까 입을 꾹 닫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얘기만 해도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집안의 가장 피부치인 내 새끼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저희 신랑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이랑 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일단 기도발 좀 센 우리 목사님들 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프지만 않게 좀 지켜주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겠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혹시 엄마 목소리 어떻게라도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거 제가 기도 안 할게요. 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 알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 예수님 알아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많이 지하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복음 통로가 좀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닿는 그 날이 좀 빨리 오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이 그냥 한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보다도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